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구속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장 20일에 이르는 구속 기간에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독방과 검찰을 오가며 조사받은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 일정을 거부한 채 농성에 들어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을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고졸 채용을 크게 늘리고 기업의 채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카타르와 오늘 밤 8강전을 치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8강전에서 일본과 대등한 경기를 했지만 페널티골을 허용하며 1대 0으로 지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내일이면 꼭 1년입니다. 당시 1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금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다시 찾은 병원은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을 잇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했던 통로는 녹아내린 상태로 흉측하게 남았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불에 탄 창문과 에어컨 배관도 여전합니다. 불탄 모습 그대로 1년이 지난 병원은 도심 속에 흉물이 됐습니다. 찾는 사람의 발길 역시 뚝 끊겨 부근에 문을 닫은 상가도 생겼습니다. 손님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밤에 사람이 없는데 낮에도 사람이 없는데. 식구를 황망히 떠나보낸 유족들도 그대로입니다. 사망자 45명 가운데 5명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재 이후 곧바로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보상받을 길조차 막막해졌습니다. 실질적인 배상의 주체도 없고 그다음에 세종병원 등기부는 전부 다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경비까지 넘어와 있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뚝 끊겼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을 찾았던 수많은 발길. 아낌없는 지원의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까지 세종병원에 밀양까지 오셨는데 이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시에서 우리에게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세종병원과 주변 시설은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일부만 팔렸을 뿐 대부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60명이 넘는 사상자의 인재임이 밝혀져 참사로 기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유가족과 지역민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당시 피해가 컸던 이유로 설치돼 있지 않은 스프링클러가 지목됐습니다. 불이 난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요. 화재를 계기로 법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지만 소급 적용 등의 문제로 아직 정부 심의에 막혀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생긴 인명피해는 사망자만 45명에 부상자가 128명. 화재 신고가 접수된 뒤 3분 만에 화재 진압이 시작됐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지목됐습니다. 당시 1층에서 생긴 유독 가스는 방화문이 열려있던 중앙통로를 타고 빠르게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또한 움직이기 어려운 입원 환자와 고령 환자가 많았던 것도 피해의 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지목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초기 화재 진압과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거동 불편 환자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만 설치되었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소방시설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병원은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은 병원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적됐습니다. 공사 비용도 부담이지만 입원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입소자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문제가 어렵고 또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해결이 소방법의 소급 적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법 개정은 지난해 6월 이미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존 병원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중요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통과해 시행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해 9월 다세대 주택 공사 현장에 흙막이 무너지면서 부근에 있던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부실한 안전관리가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 등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덕을 지탱하던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더니 곧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쌓여있던 흙이 왈칵 쏟아지고 유치원 건물도 주저앉아 위태롭게 기웁니다. 지난해 9월 인근 공사 현장에 흙막이 구조물 붕괴로 상도 유치원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소리가 나갖고 뭐가 저기하는 줄 알았지. 비가 이렇게 오냐 하고서 나와갖고 잘라고 그러다가 나와보니까 이제 난리가 나요.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인근 다세대 주택 시공업체들의 안전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시공 전 집안 검사가 잘못됐고 무너진 구조물의 설계도 임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주 해야 하는 안전 점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굴착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다시 일감을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설계, 시공, 감리, 계측 모든 부분이 다 부실했던 거죠. 너무 광고한 부분도 많았고. 하지만 시공사 측은 유치원 건물 자체가 부실한 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꾸며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 원경이 무너졌더라도 저렇게 뻐개지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공사 대표 60살 최모 씨 등 8명과 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40여 가지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구속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원이 밝힌 짧은 이 구속 사유를 자세히 보면 앞으로 진행될 사법농단 재판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속뜻을 신지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영장전담부 장판사는 가장 먼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될 때와 같은 이유입니다. 일부가 아닌 상당 부분이라는 표현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 개 혐의 가운데 절반 안팎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가 대부분인 만큼 재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사유에는 사안의 중대성도 언급됐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안에 전직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판에서 중형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판사들을 언급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심의관이나 실처장을 지낸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일 뿐 유무죄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때의 그 증명의 정도하고 실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범죄의 그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명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재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부인해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실제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초강수를 뒀군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조혜주 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는데도 인사청문위원을 속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건데 고발 대상에는 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당은 조 의원 임명을 철회할 때까지 국회 정기투기뿐 아니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모든 일정을 거부하기로 선언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는 때 아닌 관건 선거의 위기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임명 강행을 두고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며 한국당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의사일정 거부 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두 거대 정당을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스텔스, 제1야당은 회피 기동이라는 전술로 당리당략만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당은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이러다 자칫 선거제도 논의가 자초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혜주 위원의 대선 당시 공명선거특보 이력 기재는 실무진 행정착오일 뿐이라며 이미 사실 확인을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고 인사청문회 무산 원인은 한국당에 있다며 야당을 향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5시간 30분 단식 투쟁을 선택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국민의 분노를 전합니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제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러시아로 떠나서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그전까지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당 보이콧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1월 국회에 동참하지 않았던 여당 역시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인 47살 이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아버지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던 김 씨의 딸들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 버핏으로 불리며 기부왕 행세를 했던 30대가 가짜로 판명이 난 뒤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5일 44살 A씨가 투자금 사기 혐의로 34살 박모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씨가 지난 2016년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 9천만 원을 받아간 뒤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당한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해 10여 명에게 30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일부는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일부는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종잣돈 1,000여만 원을 400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고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유명해졌지만 실제 수익은 10억여 원에 그쳤고 기부금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마약은 426kg으로 전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필로폰 밀수가 가장 많았는데 중국계 마약 조직의 밀수가 급증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의 여행 가방들을 펼쳐봅니다. 당직원이 좀 이상한 반응 보여서 사체 검사 좀 하시라고. 언뜻 옷가지가 담긴 평범한 가방처럼 보이지만 엑스레이로 살펴보니 있잖아, 아빠. 오케이. 넘겨. 가방 밑바닥에 은밀히 숨겨진 코카인 6.8kg이 발견됩니다. 밀수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져 태국 방콕에서 온 나사 제조 기계에도 필로폰이 담겨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숨겨진 양만 무려 112kg으로 시가 3,700억 원어치, 무려 3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에 밀반입된 필로폰 112kg은 수사기관이 압수했던 역대 최고량으로 통상 압수했던 양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분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국내에 몰래 들어온 마약은 무려 426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었습니다. 필로폰이 223kg으로 가장 많았고 코카인은 전년도보다 무려 600배나 많은 72kg이 적발됐습니다. 타이완 중련방 등 중국계 마약 조직 등이 우리나라를 불법 거래의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대만 등지 이렇게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한국 시장에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많은 마약 밀수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반입되는 양 자체가 대형화, 조직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계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수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대구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신생아가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 6명이 RS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발생한 RSV 환자는 모두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의 증거로 우리 군이 사진을 공개했지만 일본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증거가 안 된다며 위협 비행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에 상응하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어서 일본 초계기가 오히려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함이 일본 초계기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일본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생각을 특별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초계기가 적절히 비행했다고 보고받았다며 한국이 사진을 공개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와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확산 일로입니다. 퇴진 요구를 받는 대통령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30대 의회 지도자가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2명인 베네수엘라 상황,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물가 상승률 1000만%라는 수치가 말해주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진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의혹 속에 마두로 정권 2기가 시작되자 성난 민심은 폭발했고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5살의 젊은 국회의장 과이도가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Asumir formalmente las competencias del Ejecutivo Nacional. 과거 마두로의 지지층이었던 서민들도 과이도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Y ahora hay entonces dos presidentes.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과이도를 새 대통령으로 지지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All member states who have committed to uphold the Inter-American Democratic Charter must now recognize the interim president. 영국과 EU 그리고 캐나다와 브라질 등 미주 주요 국가들도 과이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이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 멕시코 등은 마두로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군부는 마두로 정권 지지를 표명해 과이도를 지지한 의회와 대척점에 섰습니다. Contra la institucionalidad, contra nuestra democracia, contra nuestra constitución, contr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시민들의 저항과 체제를 지키려는 마두로 정권. 여기에 국제사회의 복잡한 입장까지 얽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일본의 초계기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우리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저공 비행한 당시의 사진을 보면 고도가 200피트, 불과 60m 상공에서 접근했습니다. 대조영함의 높이가 30m고 이 가운데 물에 잠기는 부분이 8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략 군함의 위쪽 40m 근처에 일본 초계기가 떠 있었던 셈입니다.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위협 비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이런 위협 비행은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북한 선박을 구조하려던 우리 해군 함정 위를 최초로 위협한 것까지 합치면 무려 4번에 걸쳐 무리한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런 형식의 도발을 반복하는 걸까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지역 패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태평양 지역만 한정한다면 이미 미국의 전력을 일본이 능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집단적 자위권까지 행사하는 보통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서 우리가 뭔가 좀 군사적인 정세도 주도할 수준에 올라왔다. 게다가 미국은 계속 빠져나간다. 그 힘의 진공 상태를 우리가 메울 수 있다. 네. 이러면서 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 행세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봐요. 김종대 의원은 중국의 전투기가 예고 없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것도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개헌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필요하겠죠. 이를 토대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여론도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일본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종류의 전략을 활용해왔습니다. 유조고 사건, 노국요 사건으로 다 만주 침략, 중국 침략을 합리화시키는데 그를 조작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물론 그 역사를 지금 일본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최초의 이러한 도발적 비행을 한 것이 저번 달 20일이잖아요. 예. 근데 12월 18일 날 일본이 방위 대강을 확정을 해요. 방위 대강이라 5년 원래 10년마다 이제 방위 원칙을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데 아베 정부에 들어와서 5년으로 바꿔가지고 2013년에 했던 걸 2018년 12월 18일 날 앞으로 5년간 일본 방위 백서를 발표를 하는데 총 5년 동안 274조의 돈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라는. 네, 일본 측은 이번에 발생한 저공 비행에 대해서도 당시 위협을 느낀 건 오히려 무방비였던 일본 초계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기자들이 우리 국방부에서 공개한 사진에 대해 물어봐도 봐도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다시 아시아의 군사적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이런 행보를 이어간다면 우리의 대응책 역시 분명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해온 일본이 최근에는 이른바 초계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이 사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미 방위비 협상을 둘러싸고는 일부 언론이 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이신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그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났다고 하던데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을까요? 그렇죠. 작년 10월 달 이후에 지금 처음 만난 것이었고요. 물론 한일 그 외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는 한 4차례 정도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30분 정도 만났다고 하니까 통역 빼면 실질적으로 얘기 나눌 시간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강경화 장관이 비교적 강경한 어조로 그 초계기 근접 위협 비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또 고노 일본 외상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좀 풀자 그렇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일본 관료들의 입장보다는 일본 그 외무장관은 조금 톤이 낮은, 외무상은 낮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외교부의 특징이죠. 네. 외교부는 어쨌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외교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의 그 가능성을 닫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 장관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 공교롭게도 회담하기 또 몇 시간 전에 또 초계기에 일본 초계기에 위협 비행이 있었고요. 우리 군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라고 합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작년 12월 20일 날 광개통 대왕함까지 포함한다면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4번이죠. 네. 그 근접 위협 비행을 했는데 이건 분명하게 근접 위협 비행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근접을 했습니다. 그 540m 고도도 6에서 70m 정도라면은 바로 그 굉음이 다 들리고 바로 머리 위로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국도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최소한 300m, 우방국의 함정일 경우에 그리고 거리는 5에서 9,000 미터 정도를 떨어져서 이격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굉장히 붙은 것은 사실이죠. 5에서 9,000m면 5에서 9km.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저께 있었던 대조영함 같은 경우에는 540m로 일본의 그 초계기가 접근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9,000m. 그러니까 9,000 그렇죠. 9,000 그 정도로 지금 그 9,000m죠. 9,000m. 그러니까 540m로 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9,000m 정도까지 5,000에서 9,000m까지 떨어지게. 그러니까 9,000m면 9km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근접 비행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도를 우리가 좀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보 수집 등의 군사적 목적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두고 정치 외교적, 특히 국제 관계 속에서 일본이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노림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이나 연속으로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아베 신조 내각과 아베 신조 수상이 추구하는 이른바 보통 국가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다시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자민당이랑 공명당 연합
그 여당이 이제 3분의 2의 의석을 가져가야 네. 그래야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위기가 고조돼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북한 위협이 고조됐을 때 그 충분히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 삼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화와 타협의 국면에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른 또 위협의 어떤 요소들이 필요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내 위기감을 높이면 국내에서 군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또 정치 세력 간에도 연합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3분의 2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세력을 모으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그 청구국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하자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은 좀 냉랭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곽을 좀 압박을 해서라도 우리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닐까. 그건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 측면에서도 배경으로 충분히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그 외교적인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30일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태여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킬 이유는 없고요. 나름대로 지금 종합적으로 위안부 문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일본이랑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이것이 꼭 우리 이번에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정부, 한국 정부와도 길게는 한 9년 가까이 지금 계속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모습들이 좀 골마 터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 한일 다 바람직한 방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한국과 일본이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세 나라가 다 공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을 쳐다볼 텐데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그 상황에 빠진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65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제 한일 간의 그 국회 정상화 협정 때도 이제 의견이 많이 달랐고 이승만 정부 때부터 그런 게 있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늘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또 잘 협력 관계가 있기를 바라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안보 협력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시아의 그런 안정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미국도 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동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결국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고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없고 나름대로 무슨 아주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중재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미국 측에 정보를 공유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보 공유 차원이겠군요. 그렇죠. 그건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한가요? 아니면 모자란가요? 아니 국방부 차원에서는 전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 일본의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실무회담을 해서 풀자. 서로 간에 지금 약간 진실 게임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적 레이더를 분명히 우리는 안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실무가자들이 모여서 또 국제법과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실을 확인을 하면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안을 해서 실무회담을 했었는데 지난 22일 일본이 실무회담을 일방적으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있는 이 근접 비행 문제도 실무회담을 통해서 왜 그랬는가, 그리고 이유는 뭔가,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또 밝힌 것처럼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재발 방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한국 정부는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다시 이걸 장외로 갖고 나와서 조금 전에 이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속 아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서 여쭤본 건데. 그 부분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좀 자극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은 저희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다른 문제로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해도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 이 문제의 사실 여부만 놓고 일단 일본과 일종의 그 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본한테 안 말려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방위비 문제도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뭐 방위비라고 표현하지만 그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정확한 명칭은 비인적 주둔 비용이다라는 그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주한 미군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우리 군속 그렇죠. 우리 군속의 또 75%까지만 우리가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미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참고로 지난해에는 1년 그 주둔 비용으로 9,602억 원이 이제 지급이 된 거고요.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얼마로 할지. 지금 협상 상황을 보면은 뭐 미국이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 그러고 우리 최근에 교수님께서도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치는 2배, 현재 2배고 그리고 또 미국 대표단도 한 1.5배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도국에서 취재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네, 딱 그 1.5배 인상한 그래서 12억 5천만 달러를 지난 연말에 요청했다라고 해요, 우리 정부에.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 낮춰서 우리 정부가 못 받는다고 하니까 10억 달러를 최후 통첩이다 하고 이제 제시를 했다는데 신빙성이 있을까요? 1조 1,500억에서 1조 2,500억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억 달러죠. 10억 달러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과다한 요구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미 간의 방위 분담 협상을 할 때 그게 만약 1억 1조 2,500억 정도 된다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지금 두 자릿수에서 16%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지금보다 3천억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두 자릿수의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제 9,999억을 얘기했다라는 건 이제 4.1% 정도의 한 자릿수의 증액을 보통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협상을 할 때 미국이 협상용으로 두 자릿수 증액을 요구를 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뭐 20% 이상 증액을 하겠다. 근데 이건 협상용이었는데 이번에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건 협상용이 아니라 일종의 최후 통첩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관철을 반드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네. 네.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9,999억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제안을 했을 텐데 그게 또 1조라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은 쭉 이제 몇 천억대를 지불을 해오다가 이 정부 들어서 또 2019년에 1조를 돌파하게 되면 국민 정서상 그리고 또 국회도 통과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도 상징성을 또 근데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만 단위인데 그걸 10억 그 빌리언 단위로 좀 넘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총액도 중요하지만 이 협상을 미국이 1년짜리로 하자. 그것이 우리로서는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한 번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 인상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몇 년짜리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1년만 하자. 그렇죠. 그럼 매년 협상을 갱신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매년 협상을 일단 갱신하자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고요. 이번이 이제 10차 협상인데 8차, 9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 매년 5년 사이에 1년 넘어갈 때 물가 상승률인데 그것도 캡을 씌워서 4% 이상은 증가를 못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이번에 1년 후에 다시 협상을 한다면 사실상 이번 협상 끝나자마자 다음 협상을 해야 되고요. 협상만 하겠군요. 협상을 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입장에서는 또 두 자릿수 이상의 그렇게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이 지금 올해 일본이랑 나토랑 협상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 분담 협상의 환경과 이 입장이 우리랑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미국한테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 이제 그게 이른바 소요 충족형이거든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뭐 돈도 많고 일본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처럼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강력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일본이 스스로 나서서 훨씬 증액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년에 또 우리 그럼요. 한국에 또 적용을 하려고 할 하겠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방위 분담 비율이 물론 이제 일본은 절대 규모가 크더군요. 근데 분담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아요. 독일보다는 훨씬 높고.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면은 특히나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분담률을 높여버리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방법이죠. 예. 한국이랑도 두 자리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일본한테도 훨씬 높은 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한국한테 또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더 높은 걸 요구하고 저는 총액은 좀 올려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단연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가장 좋은 거는 총액도 낮추고 단연 협상을 하는 걸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뭐 대선 전부터 입장이 2배 인상이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임기 내 2배로 지금 대비 2배로 올리겠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고요. 아주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그렇게 이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동맹국 핵심 동맹국들이죠. 부유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서 충분한 비용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아주 꾸준하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좀 답답해집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뭐 있을 거라고 하고요. 또 이어서 서울 답방도 있을 거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한반도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뭐 무역 문제도 있을 것이고 미국이 이게 이미 지금 시한을 지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더 끌지 않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셧다운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방위 분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협의가 됐는데 마지막에 미국 측이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미국 협상당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최후의 그런 어떤 마지노선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결국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결단 또 담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뭐 총액을 좀 높여주더라도 단연 그렇습니다. 유효 기간을 늘리는 쪽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비핵화의 진전, 또 전자권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를 좀 고려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단연 협상으로 최소 3년 그 정도로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국민 여론이 뭐 불같이 일어서요,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좀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협상력이 보통은 그렇게 실렸습니다. 제가 뭐 7차 협상에 좀 그 정부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늘 하는 게 미국이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면 국내 한국의 여론이 안 좋다. 그럼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협상안들이 잘 먹히질 않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간접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수치를 준비를 했고 또 우리가 2015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샀습니다. 뭐 지금 최근까지 하면 이제 한 3위 정도 되고요. 10년치 보니까 3위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정도 수준인데도 아무리 수치를 얘기해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것이 안 통한다라는 거고요. 본인 목표가 있으면 그쪽으로만 불같이 달려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말씀드린 독일, 특히 작년 나토 그 정상회의 때는 아주 거칠게 몰아붙였거든요. 심지어는 회담이 안 끝났는데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협상 결과를 가지고 일본과 나토, 독일 여기다가도 또 적용하고 싶어 하겠네요.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이 이렇게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뭐 주한미군을 저는 완전히 그 뺀다든지 감축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근데 감축의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인식에서 나타났거든요. 해외 주둔 꼭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외에서 나가서 그 나라를 지켜주느냐. 그 나라가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린 다시 데리고 와라. 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또 그런 뭐랄까요. 아주 확인되지 않은 것만을 갖고 또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물론 이제 뭐 협상의 그런 팩트를 확인하면 보도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정부가 버티면은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다, 철수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 정부 협상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생각한 것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경험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안 통한다. 우리가 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거듭 확인하는 것은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을 조금 더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고 내일의 가능성을 찾고 자연까지 함께하는 화학으로 롯데케미칼은 세계 화학의 중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새로 하신 트리바고 앱으로 원하는 호텔을 더 쉽게 찾아보세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호텔 가격 비교 트리바고 앱으로 스마트하게 호텔 트리바고.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출마를 염두에 둘 방법을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의 분량과 어려움과 혼란에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게 책임이 있으신 분들 또 혹은 당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특정인 한 분을 꼬집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분이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십니다. 만일 이분들이 그러한 태도나 자세 또 그러한 각오를 가지신다면 저도 그렇게 되면 출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조금만 더 와주시겠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여성의원협의회 홍보위원장 조미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후보님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기자분들 취재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후보님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오셔서 기념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소장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무소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회의에서 최근 추진되는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사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179명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 신청과 관련해 오늘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보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제사회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해당 여건들이 다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자녀인 3세대까지만 인정됐던 고려인 등의 재외 동포 범위가 4세대 이후로도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4세대 이후로 넓히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4세대를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해 3세대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자녀들은 만 18세가 되면 비자 문제로 부모와 헤어져 강제 출국해야 했습니다.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고소로 다시 시작된 체육계 성폭력 사태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회관계 장관들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에야말로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사태의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심각한 갑질과 폭력,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체육계 비리를 샅샅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성폭력 피해 접수와 진상 조사를 담당할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말까지는 합숙 훈련장을 조사하고 성별이 다른 학생과 지도자의 경우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 직무정지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격리를 의무화합니다.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서는 인사부터 회계까지 종합 감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계 비리 전담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고 가해자와 사건을 은폐한 단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등 법령 개정에 나섭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와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 인권상담센터와 여성관리자를 배치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려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청와대 인근 통행을 경찰이 막은 데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 활동가 고모 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각각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1인 시위를 막으려고 시민 활동가들의 통행까지 제지한 것은 일반적 통행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폭행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고시텔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고시텔에서 60대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60대 남성의 목과 배 주위에 칼에 찔린 상처를 확인했으며 인근에서 흉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2분쯤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안에 있던 1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인명피해 없이 15분 만에 꺼졌지만 진화 작업 때문에 통행이 통제됐고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차 한동안 차량 운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현장 인근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60%로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고졸 채용을 크게 늘리고 기업에도 채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고졸 채용 비중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7.1%에서 20%, 지방직 경력 경쟁 임용 공무원은 20%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9급은 올해 210여 명으로 늘어나고 2022년에는 500명까지 뽑습니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합니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시행했지만 고졸자들이 오히려 줄어든 탓에 블라인드 방식을 없애고 평균 10% 안팎을 고졸자로 채웁니다. 고졸 취업자의 학습 지원도 강화해 3년 이상 재직하면 대학 진학 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직업계고는 미래 신산업 또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산업 맞춤형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선취업 후 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기업에 정책 자금 지원과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 부총리는 대학 진학이 성공 지름길이 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고졸 취업 활성화는 입시 경쟁이 낳은 부작용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이 학력,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우리 20살 청년들이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논란이 뜨거운 직업계고의 현장 실습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취업률 제고를 위한 현장 실습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올해 세종시 의회 의정비가 지난해보다 1,000만 원 가까이 오른 5,197만 2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정비 월정 수당을 47% 인상하려던 조례안에 대해 인상폭을 41.6%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의정비를 내년부터 3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만큼 더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6년간 4,200만 원으로 묶였던 의정비가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이 추진되면서 시민 의견 수렴 등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하메드 알 하킴 이라크 외교부 장관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본격화하고 있는 이라크 재건 시장에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알 하킴 장관은 교류 협력 증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스타일스, 서희건설.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질라. Trust TS.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주말에는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요? 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1.6도인 서울 기온, 퇴근길 무렵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을 맴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동해안에는 최고 7cm,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동해안 지역에 눈이 그친 뒤 주말 내내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눈 예보가 없는 내륙 지역은 대기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광주 영하 4도, 금강산 영하 5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도, 광주 4도, 평양 1도, 개성 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입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